페이지 28쪽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행성의 대기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역학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봤었지만 여기서도 이제 역학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특히나 용어에 관련된 표현들을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많은 학생들이 이 행성의 대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이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오해를 하거든요. 자, 볼게요. 자, 탈출 속도. 이렇게 얼핏 이렇게 말을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탈출하는 속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출 속도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탈출 속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성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예요. 자,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서 내가 지구에서 달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얘가 자, 달로 가자 하면서 그냥 달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행성들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성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정해져 있는 탈출 속도 이상으로 물체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예를 들어 달로 가고 싶어. 지구를 완전히 벗어나고 싶으면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탈출 속도보다 내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일단 탈출 속도의 개념을 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재를 먼저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네모칸에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를 가지는 경우, 그때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빠르기, 속력을 가질 때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 두 개의 에너지를 더한 것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하거든요.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각각 물체가 속력을 가질 때, 빠르기를 가질 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를 가질 때 가지는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때 보통 이것들을 좀 줄여서 표현을 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2라고 적어요. 그냥 2라고 적을 거고요.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 그냥 적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에다가 운동이라고 하는 뜻의 키네틱을 붙여서 EK 뭐 이렇게 적거나, 또는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 위치에 해당하는 포텐셜을 붙여가지고 EP 이렇게 적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운동 에너지 하면은 그냥 크게 K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U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한 것을 우리가 각각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한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 중학교 때 각각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면에 대해서 질량 m짜리 물체가 h 높이만큼 떠 있고요. 이때 v만큼의 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력 그리고 질량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운동 에너지는 아마도 2분의 1 m v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그리고 그 물체에게 가해지는 중력 가속도, 거기다가 높이,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m, g, h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요 g라고 적는 요것을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읽는데,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크기가 9.8 m/s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줄여가지고 g라고 적지 않고 그냥 9.8 mh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냥 9.8 대신에 g라고 적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탈출 속도를 하는데 왜 굳이 지금 현재 저런 역학적 에너지를 보고 있는 것이냐? 내용을 보시면은요,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요,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곧 물체의 무게이며 그 값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질량 m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m이라고 적어놓은 건 질량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m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준단 말이에요. 알겠니? 곧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바로 무게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행성에서는 그 물체의 질량 자체는 변하지 않을 뿐더러 중력 가속도도 일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 mg가 같은 거고, 따라서 물체의 무게도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높이 h만큼 낙하하는 동안 질량 m인 물체가 하는 일은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할 때 mgh가 되고요. 따라서 어떤 특정 높이에 있는 물체는 mgh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이 좀 전까지 이야기했었던 바로 요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아래에는요, 이런 위치 에너지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볼게요.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만유인력.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항상 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무한히 먼 거리에서도 작용하며 출발 위치에 관계없이 물체를 무한히 먼 곳으로 이동시킬 때는 항상 필요한 에너지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한히 먼 곳을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0인 기준으로 하면은 질량 라지 m인 물체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스몰 r인 물체가 r인 질량 스몰 m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높이 h에 떠 있는 이 물체의 요 질량 m인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mgh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잠깐 등장했었던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게 쉽게 이야기해서 F, 힘이거든요. 이때 G,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에요. 그리고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물체의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일 때, 알았니? 그때 각각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한 것만큼으로 이제 우리가 만유인력을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는데요. 그 지구의 질량이 라지 m이에요. 그리고 어떤 물체가 스몰 m만큼 질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자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두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끌어당겨지는 힘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만유인력의 크기는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또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냥 U라고 적을게요. 알겠지?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우리 공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물체에 떨어진 거리 R분의, 알겠니? 그 물체의 질량의 곱 라지 M, 스몰 m으로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거지. 여기에 당연히 G, 중력에 해당하는 이런 상수값도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요 공식에 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은 과학에서는 항상 반대의 개념이에요. 반대.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다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요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어떤 기준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리가 무한대인 지점을 기준으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여기서도 얘가 기준면이잖아요. 그럼 기준면이었을 때 물체가 위에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높이가 플러스의 개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준면보다 물체가 아래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의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무한대인 지점의 기준면을 잡고 거기에 위치를 0이라고 잡은 상태에서는
아래로 내려오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만유 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G R분의 라지 M 스몰 m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유 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왜 이게 나오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만유 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보자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탈출 속도에 관련된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물체가 더 이상 가속하지 않더라도 행성이나 태양의 만유 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속력을 탈출 속도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탈출 속도를 행성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의 속도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앞에를 좀 볼게요. 여기 앞에 칠판을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면에 대해서 질량 m짜리 물체가 이 행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이때 물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속력을 가질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물체에게는 지금 현재 이 속력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 그지? 그 운동 에너지가 앞서 봤었던 것처럼 2분의 1 m v의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할 거거든요. 근데 이 물체에게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 질량 m짜리 물체를 지구, 라지 m짜리 행성이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힘이 결과적으로는 위치 에너지인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물체에게는 저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저 위치 에너지 말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물체에게는 아래 방향으로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U라고 적을 것이고요. 그 U의 값은 마이너스 G R분의 라지 M 스몰 m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건 뭐 때문에?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좀 기준면이 좀 위에 있으니까. 알았지? 이렇게 지금 이 물체에게는 최소한 두 가지의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운동 에너지만큼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큼으로 잡아 당겨져 버리죠.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둘 중에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면은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떨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면은요? 위치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가 밖으로 나가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만일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서로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다면 딱 정지 상태에 놓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속력이 있어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정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지 상태에 놓였을 때가 결과적으로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K랑, 그지?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U랑 서로 같은 지점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때 둘이 같게 되었을 때 그 물체가 가지는 속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그 속력만큼이라면은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력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인다면은 물체는 그때부터는 요 위치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겠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둘의 에너지 크기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의 개념은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지 상태에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은 만일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속력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이렇겠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의 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G R분의 라지 M 스몰 m일 거 아니야? 맞지? 이 둘이 어떠면 돼? 같으면 되거든. 알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속력이에요. 그럼 속력으로 식을 정리를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일단 소거되는 거 있죠. 소거되는 거 있죠. 소거시키고 나서 나머지 2 넘기고 제곱 풀어주면은, 그지? V는 하고 정리가 되겠네요. V는 루트 R분의
E 넘어오면 되죠? E, G, 라지 M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지? 그럼 물체가 이만큼의 속력을 나타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물체는 정지 상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그 물체가 이 속도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인다면은 그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그때는 물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요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는 요 속력을 우리가 탈출 속도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탈출 속도라고 하는 요 부위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죠? 근데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가지는 속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행성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행성마다 탈출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알았니? 일로 와봐. 탈출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값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에 있는 G는요, 만유 인력 상수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항상 일정할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필요한 값 중에 라지 M이라고 하는 값이 있거든요. 이 라지 M은 뭐지? 라지 M은 요거잖아, 요거. 맞지? 바로 행성의 질량이에요. 맞죠? 그러나 또 하나가 더 있다? 뭐가 있어? R 있잖아, R. 그럼 R은 과연 뭘까? R은 과연 뭘까? 여기 다시 이 그림으로 볼까요? 지금 보면은 지구에 어떤 물체가 떠 있어요. 그랬을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성의 반지름, 맞지? 그리고 지표면에서부터 떠 있는 높이 H랑 관련이 있거든? 맞지? 그러니까 행성의 반지름과 떠 있는 높이를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이 사이의 거리야. 근데 너 혹시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니? 지구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이 약 6,400km 정도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물체가 뭐 한 1km 정도에 떠 있어. 그러면 6,400km에다가 1km 더한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대기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표면으로부터 1000km까지라고 하는데 사실 1000km까지도 안 가요. 보통 대기가 있는 정도의 범위가 보통 10km에서 11km 사이에 거의 90%의 한 60-70%의 공기가 모여있고 한 30% 정도까지 30km 정도까지가 거의 한 99%의 공기가 다 모여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기체들이 있다고 했을 때도 아무리 뭐 높이 떠 있어 봤자 뭐 한 10km에서 30km 사이에요. 그럼 그거 여기다가 더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그 물체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에다가 높이를 더하는 거지만 어차피 높이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R은 그냥 행성 반지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다 보면은 이 공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탈출 속도는 물체의 속도가 아니라 그랬었죠? 탈출 속도는 어떤 거라고? 행성마다 정해져 있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해진 속도가 있다는 거죠. 화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속도가 있을 거예요. 목성, 토성 다 마찬가지겠죠. 즉 결과적으로 어떤 행성들마다 정해져 있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탈출 속도를 딱 보면은 그 탈출 속도를 결정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이 스몰 m일 때 이 스몰 m만큼의 질량이 크든 작든 간에 탈출 속도에 영향을 줘, 안 줘? 전혀 안 주지. 왜냐하면은 공식 자체에서 스몰 m이 없어요. 위에서 스몰 m은 이미 소거가 돼버리거든.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물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뭐랑 관련이 있어? 상수값 의미 없어요.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다? 행성 질량, 그 다음에 행성 반지름, 얘네 둘에 의해서 탈출 속도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탈출 속도가 커요. 탈출 속도가 큽니다. 탈출 속도가 크려면은 행성 질량 라지엠은 어떨수록 좋을까요? 클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행성의 반지름 R은 작을수록 좋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반대로 탈출 속도가 작다라는 것은 요 행성의 질량 라지엠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리고 반지름은 어떨수록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탈출 속도가 크다라는 의미가 뭐냐? 탈출 속도는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행성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거든요. 내가 행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출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탈출 속도가 커. 탈출 속도가 크다라는 것은 행성을 벗어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행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반대로 탈출 속도가 작다. 그 말은 행성을 벗어나기 쉽다, 어렵다? 벗어나기 쉽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바로 탈출 속도의 개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탈출 속도는 행성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 이때 탈출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 V는 루트 R분의 2G 라지 M이에요. 됐죠?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와 뭐? 행성의 질량과 행성 반지름. 이때 탈출 속도가 크다. 탈출 속도가 크다. 행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반대로 탈출 속도가 작다. 그러면 행성을 벗어나기 쉽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갔던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탈출 속도에 관련된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를 다시 보시면은요, 이 탈출 속도 아래쪽에 제1 우주 속도랑 제2 우주 속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거기에 이제 제2 우주 속도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 줄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구에서 제2 우주 속도는 약 11.2km/s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동원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값이 11.2km/s가 나옵니다. 알았니? 지구의 경우, 지구 경우. 그 말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구를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11.2km/s, 초당 11.2km를 가는 속력보다 느리면 벗어날 수 있니 없니? 절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는 속도가 11.2km/s보다 빠르다면 그때는 행성을 벗어날 수 있어. 지구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뭐 거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막 이렇게 뭐 돌아가는 내용들, 뭐 속도가 얼마일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뭐 제1우주 속도가 7.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9보다 작으면은 그냥 지표면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7.9 정도가 되면은 행성에 떨어지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원운동을 그리게 돼요. 알았어? 그런데 이때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점점 타원 궤도로 바뀌다가 11.2km/s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그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어찌됐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벗어나는 속도야. 알겠어? 이게 탈출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표에 탈출 속도 계산하는 것 공식 정리되어 있죠. 그지? 근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그 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도 과정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 요거 탈출 속도 계산하는 공식 요거 정도는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페이지 28쪽 내용들 정리됐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블랙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블랙홀은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돼요. 블랙홀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공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긴 것일까? 간단한 거예요. 블랙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탈출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현재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의 속력이 보통 초당 3억 미터 정도를 이동하는 속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는 빛조차도 블랙홀의 탈출 속도보다는 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빛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빛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즉, 아무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없겠죠. 따라서 블랙홀은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막 까맣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눈으로는 블랙홀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블랙홀을 보려면은 블랙홀에서 나오는 빛을 봐야지 블랙홀의 형상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블랙홀 자체가 아무것도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블랙홀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빛과 열을 발출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은 물질들이 모이는 한 장소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지역을 우리가 블랙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았어? 자, 블랙홀이 생기는 것도 결과적으로 탈출 속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분자의 구조와 성질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물질을 볼 때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주로 봐요. 그죠? 그 세 가지 상태가 고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때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할 때 필요한 온도, 그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멜팅 포인트다 해서 MP라고 적어요. MP. 이게 녹는 점이야. 알았어?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 온도를 우리가 이제 끓는 점이라고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보일링 포인트에서 BP라고 적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각각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의 상태가 있는데 그 특정 온도에 따라서 그 물질의 상태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행성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나 멜팅 포인트, 녹는 점보다 높다면, 알겠니? 그 물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그지? 물질이 기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어떤 특정 물체가. 그죠? 그러면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할 것이고, 반대로 그 행성의 온도가 멜팅 포인트, 녹는 점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면은 녹기는 녹되 끓지는 못하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행성의 온도가 멜팅 포인트, 녹는 점보다도 더 낮다면, 알았니? 그러니까 아예 녹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고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으로 고체로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이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바로 행성의 대기거든요. 행성의 대기?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대기 성분들이 있잖아. 그 대기 성분들이 왜 지구에 남아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남아있는데 그 종류가 왜 남아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바로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행성의 대기 성분으로 남으려면은 그 행성의 대기 성분으로 남기 위해선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행성의 온도가 최소한 뭐보다는 높아야 돼. 끓는 점보다는 높아야지만 일단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때 끓는 점, 요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결정을 하느냐 이거죠. 오케이? 끓는 점을 무엇이 결정을 하느냐. 자, 우리 교재를 보면은 첫 번째, 끓는 점이 행성 표면 온도보다 낮은 물질은 그 행성에서 기체로 존재한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요거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은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그 물질의 끓는 점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보세요. 어떤 물질의 끓는 점을 결정하는 것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 사이에 인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질마다 끌어당기는 인력이 강할수록 그 물질의 끓는 점이 높아지게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 분자들이 막 있어요. 분자들이 막 있는데 그 분자들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다시피 고체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액체는 조금 흐트러져 있고 기체는 더 많이 흐트러져 있죠. 그럴 때 고체가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될 수 있는 이유가 인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액체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런 아주 규칙적인 결합을 만드는 인력을 끊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체가 될 때는 더 인력을 많이 끊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상태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각각의 요 인력들을 끊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력들을 끊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인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을 테니까 끊기 더 힘들겠죠. 따라서 더 높은 열을 가해줘야지만이 얘네들이 끊어질 겁니다. 따라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자 사이의 인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냐면요. 첫 번째, 분자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자량. 이 분자량은 쉽게 말해서 분자의 상대적 질량, 요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자끼리도 가벼운 분자가 있고 무거운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그 분자가 상대적으로 무거울수록 인력이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성 분자라고 하는 것과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분자 중에서는요, 분자 구조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을 띠고 있는 게 있고 극을 띠고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랬을 때 극을 띠고 있는 분자를 극성 분자, 극을 띠지 않는 분자를 무극성 분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예가 H2O, 물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 같은 거 있습니다. 무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예는요, 예를 들어 수소기체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산소기체 또는 뭐 이산화탄소기체, 이런 것들이 다 무극성 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분자 사이의 인력을 결정할 때 극을 띠고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결합을 해버릴 거 아니야. 근데 뭐 극을 띠고 있자면 그런 결합이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의 인력이 무극성 분자보다 더 강해요. 알았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수소결합에 대해서는 일단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어떤 분자가 수소결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서 뭐 분자량이 작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소결합을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엄청나게 결합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끓는 점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뭐 이 정도까지만 그냥 기본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해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에다가 별표를 좀 칠까요? 다섯 번째에다가. 자, 다섯 번째는요, 기체 분자들이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은요, 기체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겁니다. 운동 에너지니까 당연히 뭐야?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겠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운동 에너지는 보통 이렇게 U라고, 운동 에너지는 보통 K라고 많이 이렇게 적는다 그랬잖아요. 맞죠? 이때 K라고 적었을 때 그게 어떻게 계산된다?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보자고요. 이때 기체들이 각각 움직일 때 똑같은 기체라도 사실 속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마라톤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마라톤 경기할 때도 보면은 출발선에 마라톤 선수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근데 총성이 딱 울리고 나서 출발 신호가 딱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탁 튀어나간단 말이야.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방해받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한다면은 최대의 속도로 팡 튀어나가 버릴 수 있겠죠.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총소리가 나도 바로 앞으로 튀어나가지 못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사람과 뒤쪽 또는 중간에 있는 사람끼리 어떤 똑같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속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거랑 똑같아. 기체 분자들도 하나의 같은 공간 내에 똑같은 기체들이 모여 있어도 사실 그 기체 분자들의 속력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좀 감안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평균 운동 에너지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속도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요 m이라고 적는 거, 요 m이라고 적는 게 질량이잖아, 질량. 그러니까 요게 바로 기체 분자의 질량이에요. 뭐 기체 분자가 가벼운 녀석도 있고 무거운 녀석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V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움직이는 속력이겠죠.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 요것을 이야기할 건데, 그럼 생각해 보자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지? 비례해서 커지겠지. 맞지? 그러니까 질량이 2배, 3배, 4배 커지면은 운동 에너지도 2배, 3배, 4배로 커져버려요. 맞죠? 그러면 속력도 마찬가지 아니야? 속력도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그런데 속력이 2배, 3배, 4배로 커져버리면요,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속력의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2배, 3배, 4배 빨라지면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으로 커져버려요. 그래서 운동 속력의 제곱과 운동 에너지가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잠깐 이쪽으로 넘겨서, 어찌됐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 V의 제곱으로 계산할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때 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우리가 운동장을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누가 쫓아다니면서 엉덩이에 불을 막 붙여요. 그럼 되게 빨리 뛰지 않겠니? 엉덩이에 불이 붙으면 뜨거우니까 되게 빨리 뛸 거 아니야. 마찬가지다. 이때 기체 분자들이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온도를 우리가 화학에서 쓰는 온도인 절대 온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게 되면은 이때 기체 분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여기 절대 온도 기억나시나요? 절대 온도? 처음 듣습니까?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온도 중에서는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게 있죠. 섭씨 온도. 왜 우리 오늘 몇 도씨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도씨가 붙는 게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화학에서 쓰는, 이제 과학에서 쓰는 주로 온도인데, 얘가 단위가 K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켈빈이라고 읽어요. 켈빈. 아니 뭐 그 옷상표 중에서도 있잖아, 켈빈 클라인. 그지? 그때 켈빈. 그 켈빈이 절대 온도의 단위예요. 근데 이 절대 온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273에다가 섭씨 온도 도씨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온도가 0도씨야. 그럼 절대 온도로 바꾸면은 273켈빈. 오늘 온도가 27도예요. 그러면 절대 온도로 바뀌면 27 더해주면 되지? 300켈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쉽게 말해서 그냥 절대 온도도 온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체 분자들은
더욱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밑에 보면은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 해가지고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이 운동 속력 V고요. 맞죠? 그 다음에 Y축은 분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똑같은 기체를 쓸 거거든요. 산소 기체를 쓸 건데, 예를 들어 산소 기체가 25도 상태, 25도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네요. 산소가 25도 조건에 있을 때. 알았어? 그러면 봐봐.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각각의 25도의 온도에서도 산소 분자 중에서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많은 분자들이 이 정도를 나타내고 있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런데 온도를 바꿔볼 거예요. 온도를 25도가 아니라 1000도로 바꿔보자 이거지.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1000도가 돼도 느린 녀석이 있고 빠른 녀석이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여기 정도의 분자수가 많이 모여있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일단 그 각각의 기체 분자들, 산소 분자들을 보면은 그 각각의 온도에서도 빠른 녀석과 느린 녀석이 있어요. 근데 평균값을 내봤을 때 이런 곡선은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생각하세요. 분자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장소의 속력이 얼마냐 이거죠. 여기. 알았니? 25도에서는 여기. 그런데 1000도에서는 여기잖아요. 그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분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가 돼? 그게 바로 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각각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기체 분자들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면은 또 하나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또 하나의 그래프는 지금 앞서 우리가 봤었던 그래프랑 완전히 동일한데, 얘는 속력 V고 얘 같은 경우에도 분자수거든. 근데 이번에는 동일한 온도에서 여러 종류의 기체를 써보는 거야. 여러 종류의 기체. 그래서 쓰고 있는 게 산소, 질소, 물, 헬륨 이런 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이 산소, 그 다음에 요렇게 나타나는 것이 질소, 그 다음에 요렇게 나타나는 것이 수증기, 그리고 나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모두 다 같은 온도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산소가 가장 많은 속력을 나타내는 부분이 여기, 질소는 여기, 수소는 물은 여기, 헬륨은 여기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같은 온도에서도 지금 현재 산소보다는 질소, 질소보다는 물, 물보다는 헬륨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가 돼?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앞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을 계산했거든요. 근데 이 속력은요, 지금 현재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뭐에 비례해? 절대 온도에 비례하거든.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그랬을 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요, 같은 온도에서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운동 에너지는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지금 얘가 지금 몇 도에서 실험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00도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알았어? 그러면 이 100도라고 하는 온도 조건에서 각각 산소기체, 질소기체, 물, 헬륨 다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 v의 제곱으로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온도가 같으면은 뭐가 같아? 운동 에너지가 다 같은 거야. 알았어? 운동 에너지가 다 같으니까 얘네들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지고 이 값 계산해도 항상 이 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거든. 이해가 되니? 그럼 잘 봐. 이때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얘네들의 질량을 적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O2라고 하는 녀석은 한 분자당
32 정도의 질량을 가져요. 그리고 질소기체 같은 경우에는 28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를 나타내고 헬륨은 4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던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앞에 봐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각각 하나하나씩 있을 때 상대적 질량이 32, 28, 18, 4가 되거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줄어들죠. 질량이 줄어들면은 알겠니? 운동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속력은 어떻게 돼야 돼? 속력은 빨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이에요. 그러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이 크려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이 크려면 첫 번째,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도는 높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온도는 높은 게 좋은 거지. 이해가 되니? 두 번째, 분자의 질량은요? 분자의 질량은 무거울수록 좋아, 가벼울수록 좋아? 가벼울수록. 오케이? 그래야지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탈출 속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보고 있어요. 맞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행성의 대기 존재 여부,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다 없다랑,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떤 기체가 존재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칠판 정리하고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행성의 대기와의 차이 부분을 볼 건데, 칠판을 좀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이거를 그대로 남겨두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부터 보세요. 우리가 행성들을 구별을 할 때 각각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별을 하죠. 그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각각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지구형 행성들은 지구를 포함해서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가 지구형 행성들입니다. 지구형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런데 목성형 행성들은 그 나머지 행성들, 그러니까 화성, 목성, 토성, 화성이 들어가면 안 되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이제 행성들을 우리가 이제 목성형 행성이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물리량을 보면은 뭐 크기나 질량은 얘네들이 작고 얘네들은 크고, 대신에 밀도는 암석으로 된 지구형 행성이 크고 기체로 되어 있는 목성 행성이 작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대기 조성이에요. 대기 조성. 지구형 행성들이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떤 기체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죠. 특히나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알겠니? 대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안 하는 것, 이거는 수성이에요. 수성. 알겠니? 또는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무거운 기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기체. 그러니까 이 무거운 기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CO2, 이산화탄소들이나 또는 뭐 CH4, 메테인 같은 것들, 또는 뭐 수증기, H2O, 또는 뭐 O2, 뭐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무거운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목성형 행성들은 대기 조성을 살펴보면은 모두 다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다 가벼운 기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수소기체나 또는 헬륨기체 같은 것들이거든요. 옆에 있는 내용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 탈출 속도랑 기체 분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은 질량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지?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운동 속력이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다시 탈출 속도 볼까요? 탈출 속도는 행성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예요. 그래서 그 물체가 탈출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여야지 벗어날 수가 있고, 느리다면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탈출 속도가 크다라는 뜻은 뭐였나요? 행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뜻. 대신에 탈출 속도가 작다라는 것은 행성을 벗어나기 쉽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이 각각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다 비슷비슷했었습니다. 특히나 대기 조성을 살펴보면은 지구형 행성이든 목성형 행성이든 가벼운 기체들과 무거운 기체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지구형 행성은 가벼운 기체들이 대기 성분으로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이며 왜 목성 행성은 그대로 남아있을까, 이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저 탈출 속도와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 저 두 가지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아시겠나요? 정리해보면은요, 지구형 행성들은 탈출 속도가 작습니다. 탈출 속도가 작아요. 아까 탈출 속도랑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요거라 그랬었죠. 요거 질량 M, 행성 질량, 그 다음에 반지름 R, 그죠? 그런데 사실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질량도 작고 크기도 작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질량도 작아지고 속력도, 이 크기도 작아지게 되면은, 질량 작아질 때는 탈출 속도가 작아지지만 반지름이 작아져 버리면은 탈출 속도는 커지죠. 그런데 질량이 작아지는 효과랑 반지름이 작아지는 효과 중에서 질량이 작아지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탈출 속도가 작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목성형 행성들은 탈출 속도가 커요. 그 말인즉슨 지구형 행성에 비해서 질량도 크고요, 반지름도 크거든요. 근데 역시 질량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 속도가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로 넘어와서요. 앞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은 질량에도 관계가 있고 뭐에도 관계 있다? 온도에도 관계 있다 그랬거든요. 이때 지구형 행성의 표면 온도는 목성형 행성의 표면 온도보다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구형 행성의 표면 온도가 목성 행성보다 높을까? 응? 되게 간단한 거잖아. 태양에 가깝기 때문이죠.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그만큼 태양에서 전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드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반대로 목성형 표면 온도가 낮고, 그 말인즉슨 동일한 기체라고 하더라도 각각 지구형 행성의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겠지? 맞지? 생각해봐. 표면 온도에 따라서 기체들의 온도도 달라질 테니까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 운동 에너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는 평균 속력도 어떨까요? 당연히 빠르겠죠. 맞죠? 그럼 반대로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 자체도 작을 것이고, 그죠?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는 속력 자체도 작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응?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 내용 다 지금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의 그래프가 바로 페이지 31쪽으로 넘어가시면 가장 아래쪽에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 그래프를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프 해석.
그랬을 때 자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의 X축은 온도죠. 맞지? 여기가 온도야. 오케이? 그리고 Y축은 각각 속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도. 됐나요? 근데 여기서 속도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빨라지는 거 맞죠? 그지? 그리고 온도 보세요. 온도는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지는 거다. 알았니?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프는 항상 X축, Y축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요 정도의 온도가 600켈빈 정도. 600켈빈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50켈빈 정도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점선으로 표현된 게 있거든요. 점선으로. 그랬을 때 그 점선이 각각 기체의 종류에 따른 온도에 따라 평균 속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점선,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점선이 수소죠. 그죠? 그 다음 바로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헬륨 있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다 그리진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H2 물, 그지? 바로 그 밑에 뭐 산소, 뭐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지금 보면은 이 점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으면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움직이는 속력이 느려진다는 거잖아. 이거는 다른 기체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속도가 빨라. 하지만 온도가 낮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지? 기체 분자들이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속력도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요 각각의 점선들은 하나하나 기체들의 온도에 따른 움직이는 속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돼요? 이쪽이 지금 현재 고온이고 이쪽이 지금 저온이야. 됐지? 여기 점선이 뭘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각각 우리 주변에 있는 행성들의 위치들이 따따따따딱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구형 행성들 중에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수성이랑 금성을 좀 볼까요? 그러면은 금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다. 금성이 여기에 있어. 금성. 그 다음에 지구는 요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지구. 그지? 자, 요 두 가지를 딱 보면은 이 두 지점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때 그 표면 온도가 요만큼이라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지금 금성의 요 속력 있죠. 속력. 요게 바로 금성의 탈출 속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구 볼까요? 지구는 표면 온도가 이 정도야. 그러면서 탈출 속도가 요 정도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요 두 가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 중에서 대표적으로 목성과 토성을 좀 볼까요? 목성은 여기 있네요. 목성이 여기 있어. 목성이 여기 있어요. 목성. 그 다음에 토성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에 있죠. 보여? 그럼 봐봐. 목성은 표면 온도가 요 정도라는 거야. 그러면서 탈출 속도가 이 정도라는 거지. 이해가 돼? 자, 이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제부터 대기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일 있다면은 어떤 기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지구 볼게요. 봐봐요. 지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요 정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봐봐. 여기 봐봐. 지구가 여기에 있어. 그랬을 때 지구의 지금 표면 온도가 요 정도거든요. 맞죠? 그런데 잘 봐요. 이때 지구가 지금 현재 요만큼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고 탈출 속도가 여기다. 알았니? 요게 지금 지구의 탈출 속도예요. 출속도. 알았어?
여기 지점. 그런데 이때 요 온도에서 수소는 여기지. 맞지? 그러면은 얘가 요만큼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여기 삐뚤어졌네.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헬륨은 여기잖아요. 그럼 얘 이렇게 가보면은 요 정도의 속력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구의 탈출 속도보다 수소나 헬륨의 속도가 더 빠르죠. 이해되니? 그럼 이제 밑으로 볼까? 밑에 보면은 물은 여기잖아, 여기. 그럼 물의 속력은 요만큼이고 요 밑에는 산소거든요. 산소가 여기 정도 있네. 맞지? 그럼 지금 지구의 탈출 속도보다 물이나 산소 같은 경우에는 더 속력이 느리지. 그러면은 이때 H2O 산소 또는 O2 물의 속력은 탈출 속도보다 작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까 뭐라 그랬나요? 어떤 행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탈출 속도보다 빠르면 벗어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지구에서 수소나 헬륨은 움직이는 속도가 탈출 속도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행성을 벗어나 버리는 거지. 이해가 돼?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행성의 대기, 지구의 대기에 얘네들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수증기나 산소 같은 경우에 탈출 속도는요 지구의 탈출 속도보다 느리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거지. 따라서 지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인즉슨 지구 대기 성분으로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때 우리가 보는 지구형 행성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모여 있어요. 여기에 지구형 행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구형 행성들은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대기 성분으로 갖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무거운 기체들을 대기 성분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수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기조차도 못 가져요. 알겠나요? 그 정도가 나타나는 거야. 이번에는 목성 행성 봅시다. 목성 보세요. 목성은 표면 온도가 낮아. 맞지? 근데 탈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벼운 기체인 수소 같은 경우에도 속력이 여기밖에 안 돼요. 작지? 헬륨 두말할 것도 없지. 나머지 기체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얘네보다 다 느리니까. 그 말인즉슨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에도 탈출 속도가 느린 거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목성의 탈출 속도랑 지금 현재 수소 또는 헬륨의 속력을 비교하면 누가 더 빨라? 얘가 더 커. 맞지? 그럼 얘네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따라서 얘네들은 목성의 대기 성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목성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가벼운 기체들도 가지고 있는 거지. 특히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목성형 행성들이 여기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벼운 기체들도 탈출 속도보다 작아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요 행성의 대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구형 행성들은 무거운 기체들을 대기 성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첫 번째, 탈출 속도가 작습니다. 지구형 행성은 탈출 속도가 작아서 가벼운 기체들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그죠?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체들이 목성형 행성보다 빨리 움직여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들은 더 빨리 움직이면서 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목성 행성들은 어떨까요? 가벼운 기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일단 탈출 속도가 큽니다. 탈출 속도가 크다?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때 또 하나, 표면 온도조차도 낮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기체들도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속력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수소라고 해도 지구에서 움직이는 속도랑 목성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가벼운데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데다 탈출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못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대기 성분으로 남아버린다라는 거. 문제에서 어떤 행성에 대기 성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조건을 물어본다면요, 그때는 무조건 탈출 속도보다 운동 속력이 작은 기체들이 대기 성분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물이나 산소 같은 경우에는 목성형 행성에서는요, 얘네들이 기체 자체로 존재하기도 힘든 온도예요. 그러니까 주로 액체 같은 것들이나 고체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행성의 대기 부분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쪽에 보면은 물의 존재에 관련된 내용에서 하나의 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우리가 이 융합과학에서는 뭐 특별히 다루지는 않고 있는 내용이지만 뭐 알아두면 좀 좋은 내용?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생명 가능지대. 근데 이 생명 가능지대라는 것은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태양 주변으로 행성들이 돌 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와 태양이 하나의 별이죠. 별의 질량에 관련된 내용에서 과연 어느 지점에서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태양이 있는 장소야. 태양. 이게 태양의 질량이야. 그러면은 태양 주변으로 거리에 따라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봐. 물은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해. 고체, 액체, 기체. 그랬을 때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뜨거우니까 어떤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니? 기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 대부분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우니까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중간 어딘가에 물이 액체로 존재할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랬을 때 바로 지구가 속해 있는 요 영역이 바로 태양에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때 그렇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생명 가능지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물이 액체로 존재해야지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의 뜻은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범위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생명 가능지대가 좀 더 멀어져요. 그러면서 폭도 넓어집니다. 이렇게. 알았니? 반대로 태양보다 질량이 작아지면은요, 생명 가능지대는 더 가까워지면서 폭도 좁아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생명 가능지대다. 그랬을 때 태양 주변으로는 지구가 참 딱 알맞게 생명 가능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은 요 영역에서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수 있네? 마찬가지로 태양보다 질량이 좀 작으면은 요 영역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외계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구나. 그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나 여기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분명한 건 첫 번째로 생명 가능지대는 이래. 알았지? 근데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건 또 다른 요소들이 좀 더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지구과학 1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그냥 생명 가능지대가 뭐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세 번째 이 행성의 대기 부분,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페이지 32쪽 D 지구 부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